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는 페이지 60페이지죠. 60페이지 의사 표시할 차례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별 생각 없이 잘 넘어가시는데 실제로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부하는 방법인데 자꾸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진짜로 자꾸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문제 적응력이 생기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1절 서설에서 의사표시의 의의가 나오죠. 자, 의사표시가 뭐였죠? 우리가 전에 강의 때 했어요.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다.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였죠. 이번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다. 그러면 의사표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보이는 대로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표시를 좀 정확히 하면 표시행위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이 의사를 바라는 바 효과의사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란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측에 보시면 이 표시행위 해가지고 행위적 요소에서 표시행위 개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양가로 입원해가지고 표시행위 방식이에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1번 해가지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민법은요. 의사표시를 둘로 나뉘어요. 명시적 의사표시와 그 다음에 묵시적 의사표시 둘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의사표시와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내가 살게 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뭐가 되죠? 명시적 의사표시예요. 근데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사겠다는 말은 안 하는데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인다는 말은 결국 뭐 하겠다는 뜻이죠? 사겠다는 뜻인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따라서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같은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자, 근데 사겠다고 말도 안 하고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빤히 쳐다봐요. 침묵이죠. 무슨 말이에요?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침묵은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인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사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통장을 찍어봤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계약금을 보내왔네요. 그러면 계약금을 보내온 뜻은 뭐예요? 그 행위는 뭐예요?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계약금을 보는 행위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사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는 거고요. 계약금도 안 보냈다, 아무것도 안 했다면 침묵은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뭐 장시간 방치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구나라고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의사표시나 모두 의사표시고요. 법적 평가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뭐로도 할 수 있냐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입금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서는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 묵시적으로는 못한다. 그런 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X고요.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묵시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 교재 하단에 보시면 2번 민법이 의사표시를 의지하는 경우에도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 때 이런 거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요. 이 의사표시는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말로는 한번 꼬셔보려고 나하고 한번 결혼해 줄래라고 뻐꾸기를 날렸어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효과가 결정되느냐? 만약에 표시된 대로 말한 대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속마음대로 의사대로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뭐가 돼요? 의사주의가 되고 이런 거죠. 넘겨보시면 62페이지에 의사주의, 표시주의가 나와요. 개념을 알면 되겠죠. 다시 한번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습니다. 불일치됐을 때 표시 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는 주의는 표시주의.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는 주의가 뭐라고요? 의사주의.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좀 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저번 강의를 했을 때 배운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저번 강의 때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서 뭔 소리인지 모르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규범적 해석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표시주의와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가 원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주의는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과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뭐가 예외인 거예요? 의사주의가 예외인 거죠. 그럼 보자고요. 합쳐보면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도 있고 의사주의도 있으니까 둘 다 있으니까 뭐가 돼요?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우리 민법의 태도는 표시주의에 치우친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표시주의 규범적 해석이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적으로 의사주의 뭐가 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죠. 뭐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가지고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내는 부분이고요. 중요하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고 있고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하면 이걸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뻔히 알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라고 우리가 흔히 쓰죠? 이런 거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뭐 자동차 사줄 마음이 없으면서 야 오빠가 자동차 한 대 사줄까? 이런 건 뭐예요? 뻔히 알면서 하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따라서 이 진이 아니라는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법적으로 부여되느냐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거짓말이고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효과는 우리가 알아요.
자,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이력을 줘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나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마음대로 의사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무효가 되고요. 다만 추가되는 것은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니 왜 저번 강의 때 했던 법률행위 해석과 민법 조문 내용이 똑같은 거냐? 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느냐? 자, 이런 거죠. 민법 조문이라는 것은 입법자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률적 이론에 근거해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민법 조문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저번 강의 때 배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107조, 108조, 109조 법률 조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해요?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 강의 때 했던 법률행위 해석은 대단히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법조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107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란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인데 언제 무효입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의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해가지고 1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2번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 의사표시가 뭐가 되고 있어야 돼요? 불일치되고 있어야 되고요. 3번 불일치됐음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 이런 거는 뭐죠?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핵심 판례가 나와요. 이 판례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진위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조문 자체가 좀 간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판례가 잘 나오는 부분이고 이 판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판례니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판례 보기 전에 먼저 다른 판례를 좀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사립여대 교수였어요. 옛날 판례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뭐가 문제냐면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요새 뭐 남자분들 행동 대단히 뭐예요?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변태 교수 물러가라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재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단 이사장 갑을 만나서 웬만하면 관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느냐면 자기는 성추행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이러는 거죠. 네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 그냥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네가 웬만하면 사직을 하고 사직을 하면 애들이 데모 간두고 조용해질 것이고 조용해지면 내가 기회를 봐서 복직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믿고 을에게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조용해졌고 애들도 데모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되고 있냐면 복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단 갑의 주장입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갑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직할 마음도 없이 뭘 낸 거죠?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고요. 물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하고 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재단 이사장인 을이 시킨 것이니까 상대방이 뭐예요? 악인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전체를 놓고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법원은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요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럼 범위를 좁혀보자고요. 자, 이 사람은 조용해질 때까지 관둘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잖아요. 따라서 이 사직서를 내는 이 특정한 의사표시를 범위를 좁혀놓고 보면 의사와 표시가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아니에요? 진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복직시켜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와 관련된 진이다. 그럼 뭐예요? 맞는 지문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교재 판례를 볼게요. 이 판례는 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요,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뭐야, 안 주면 좁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가지고 3만 원을 줬어요. 그럼 만약 이거를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우리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보자고요.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3만 원을 준 거니까 이것도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오늘 좀 이따 배우겠지만 강박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자, 판례 읽어볼게요. 밑에서 5번째 줄이죠.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뭘 말한다고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해되시죠? 여기서 지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뭐로서는요? 강박을 이유로 물론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64페이지에 오시면 판례가 하나 더 나와요. 80년대 판례인데 요게 작년도 시험 문제의 답이었어요. 여기서요. 작년도 나왔으니까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자,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A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요 A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K라는 은행으로부터 요 학교가 뭘 받으려고 하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립학교법에는 학교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운동장과 같은 기본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왜 그러냐면 학교가 건물, 운동장을 담보로 해서 돈을 이빠이 빌려서 못 갚게 되면 학교가 경매되게 되고 학교가 경매가 되면 애들이 학교 중에 길거리에 낳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엄격하게 뭐가 있냐면
제한하고 있고요. 그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이 학교는 더 이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대출이 잘 나오죠. 신분도 확실하고 도망도 안 가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갑등 교직원들에게 아이고 갑 선생님 이번에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월급이 안 나갈지 모릅니다라고 압력을 행사해서 이 교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다 뭘 했냐면 대출을 신청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 대출금은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원금이나 이자는 다 누가 갖고 있었냐면 학교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은행이 이 갑등 교직원을 상대로 니들이 우리에게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돈을 갚으라고 뭘 제기했냐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갑등 교직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대출 받을 마음이 없이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물론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얘기죠. 근데 은행은 또 어때요? 대출금을 갑에게 준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 직접 줬다는 말은 이러한 사실을 은행도 뻔히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악이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닌 거죠. 범위를 좁혀서 요 대출을 신청하는 요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등 교직원들은 학교를 위하든 어떻든 간에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신청할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은행이 알았든 몰랐든 따질 필요 없이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뭐하고 있냐면 판시하고 있고요. 장논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경우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그럼 뭐가 돼요? X 이렇게 나온 거죠. 뭐는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죠. 그래서 판례 보시면 64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죠. 그래서 결론 보시면 이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건 이제 보면 이제 보거나 알게 되면 야, 우리나라 사법부 썩었다. 그죠? 판사 나쁜 새끼들 은행 편에 든다.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법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사법부는 그래도 공정합니다.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 근거가 되고 있는 법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사법부가 우리나라가 뭐 돈 받고 뭐 또는 누구를 편파들에 편들기 위해서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때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건데 변호사가 주장을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판결입니다. 판사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표시된 대로 효과가 생기고요.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무효입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 판례도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를 이해하려면은 뭘 알아셔야 되냐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뭐가 있냐면은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뭐 미생이든 뭐든 몇 년 이상 근무하면요.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뭘 주라고요? 퇴직금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우리가 흔히 노가다라고 불리는 분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죠?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 공사기간이 1년 넘게 지속된다면 그 노가다라는 분들에게도 뭘 줘야 되는 일이 생겨요? 퇴직금을 줘야 되는 일이 생기고요. 사업주 입장,
사장 입장에서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도 이런 일이 많은데 어떤 행동을 했냐면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1년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되기 직전, 뭐 예를 들어서 한 12개월, 아니 11개월쯤 되면 이제 근로자들에게 일괄해서 뭘 받냐면 사직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로자들은 다음날 어떻게 해요? 정상 출근이에요. 또 몇 년이 넘으면 안 돼요? 1년이 안 넘으면 안 되니까 한 12개월쯤 되면 일괄해서 뭘 받아요? 사직서를 받고 그 다음날 뭐 하냐면 정상 출근이에요. 쉽게 말하면 1년이 되기 직전에 이제 뭐 안내방송 나오는 거죠. 총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사직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직서 딱 내고 다음날 뭐죠? 정상 출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예요. 자, 근로자들은 사직할 마음이 없어요. 다음날 정상 출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내니까 의사표시가 뭐 되지 않았어요? 합치되지 않았고요. 근로자들도 물론 알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얘기죠. 근데 누가 시켰어요? 사장이. 따라서 상대방은 명백히 뭐예요? 악인 거죠. 따라서 요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인 거죠. 따라서 요 근로자들은 간둔 적 없이 쭉 뭐 한 거예요? 근속한 것이니까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뭘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전형적인 판례고요. 아주 이런 유사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런 행동을 하는 회사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읽어볼까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뭐였어요?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뭐죠? 비진의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이 아니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악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 효과는 뭐죠?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쭉 근속한 것이니까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된다. 이 판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례를 지금 제가 총 몇 가지요? 3가지를 했는데 다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제3자에 대한 관계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우측에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또 뭘 검토해야 되냐면 사례를 좀 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판례, 지금 열심히 떠든 3가지 판례가 출제가 되고요. 또 만약에 판례가 출제가 안 된다면 그냥 이런 이론만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내고 또 뭘 내냐면 사례를 내요. 그래서 사례까지 분석을 하셔야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는 문제도 먼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사례는 한 가지 사례만 나와요. 전형적 사례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에게 이 토지를 증여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증여할 마음이 없는 비진이었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개념이 있어요. 뭘 아셔야 되냐면 차단료라는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차단료. 자, 이게 뭐냐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E로 막 권리가 막 넘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중간에 어떤 사람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 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 관계가 뭐가 되어버리냐면 차단이 돼요. 다시 말하면 A, B 간의 문제가 D, E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D, E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차단료, 엄표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한번요. 차단요가 뭐라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 관계가 뭐가 돼버려요? 차단이 되기 때문에 후에 취득하는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를 뭐라 그러냐면 차단요라고 해요.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 중에서 하나 생각해 볼까요? 기억나실 거예요. 갑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돼서 내 첩 좀 대줄래라고 하면 미친놈하고 반응이 나올 텐데 내 첩이 대주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해 주겠다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다. 따라서 갑과 을이 첩계약을 했다. 그러면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첩대줄 필요도 없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다. 다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해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첩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3천 번 거예요. 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을은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을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을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관계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차단이 돼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자기 거 팔아먹은 거예요. 따라서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런 개념을 뭐라 그런다고요? 차단요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 자, 갑이 증여할 마음도 없이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증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을은 원칙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요 증여계약이 무효니까 을은 뭘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차단료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해 줬을 때 요 병인 거죠. 그 다음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요 증여계약이 무효여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이때 병은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됐죠? 그죠?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서 무효예요. 그러면 알아도 무효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을 상대방은 선이 이고 뭐 해야 되냐면 무과실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알아도 무효입니다. 아니면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으면 무효입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을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이상해요. 왜요? 원칙의 경우의 수가 더 좁아요. 원칙 경우의 수가 더 어려워요. 근데 이걸 왜 원칙이라고 하느냐? 이유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을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냐면 추정받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원칙이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원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 뭐예요? 예외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갑 측에서 을에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점에서 원칙이 뭐예요? 유예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해선 상대방이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시여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차단료가 생기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꼭 이해해 두시고 이 사례도 한번 꼼꼼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적용 범위인데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요.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항상 유효하고요.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인데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고요. 어음이나 주식 인수와 같은 상법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공법상 행위예요. 아까 제가 성추행 교수를 말씀드리면서 사립여대 교수라고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국립대학 교수라면 내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국립대학 교수의 신분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사직서는 국가에게 내는 것이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니까요. 그것은 공법상 행위고 사법이 민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핵심 판례에 나와 있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